네, 지난 26일이죠. 이 부대로 복귀하던 병사가 의문의 총태나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특별 수사가 시작이 됐고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또 양지민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여러 가지로 이 논란과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사고입니다. 먼저 이제 숨진 병사의 부검 결과를 보면요, 튕겨 나온 총알에 의한 사망이 아니다, 이런 소견이 나왔어요. 근데 유족들도 이 일병의 유족 또한 이 튕긴 총알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얘기부터 좀 들어보시죠. 만약 도비탄이었을 경우에 그 탄두가 예. 총알이 원래의 형태를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딱딱한 물체에 부딪히니까요. 그런데 지금 엑스레이 상으로는 도비탄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걸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부검 결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부검 결과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부검에 참여했던 그 군의관이 가족에게 일부 내용을 전달한 것이 현재 알려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군의 입장에서 네. 도비탄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유가족의 그 입장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 왜냐하면 도비탄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곳에 한번 충격을 한 다음에 튕겨져 나간 것인데 그 충격이 감소됐는데 과연 사망이 이를 것인가, 이래서 상당히 그 의구심을 가졌던 차에 결국은 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부검까지 하게 됐고요. 네. 지금 그 엑스레이 등에 그 나타난 탄원의 그 모습을 보면, 총탄의 모습을 보면 다른 곳에 한번 부딪혔다고 한다면 그 탄두가 구부러져 있거나 무엇인가 모양이 좀 변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것이 세 개의 조각으로 파편이 되어 있다. 그러면 다른 곳에 충격을 하지 않고 바로 장병에게 바로 이제 날라들었다.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 왜 처음에 군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한쪽으로만 얘기했느냐. 그러다 보니까 또 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다 보니까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지시하고 국방장관도 특별 수사, 특별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현재 있는 상태인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족 측은 이렇게 그 일병 엑스레이 상에 나타난 총알 모양이 그대로 유지됐다. 말씀하신 것처럼 튕겨서 맞았다면 이게 구부러지거나 그랬는데 그대로 있거든요. 이걸 보고 이제 직격타에 의한 사망의 무게를 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사실 이제 뉴스에 나올 때는 도비탄에 의한 사망이다 해서 도비탄이라는 단어 자체가 검색어에 막 오르고 그랬거든요. 그랬죠. 근데 그러면서 제기됐던 이제 의문점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딘가에 튕겨서 나온 게 도비탄이라는 것인데, 튕겨서 나왔다면 적어도 총알에 뭐 이렇게 구부러짐이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긁힘이 있어야 되는데 멀쩡한 걸로 보인다라고 유족은 계속해서 주장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튕긴 게 아니라 직격탄을 맞은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도비탄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에 튕긴 것이기 때문에 탄성이나 그런 속도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저렇게 장병이 이제 뭐 머리에 맞았을 경우에 그렇게 즉사하는 경우까지 탄성이 유지됐을까라는 또 의문점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전문가들은 유지될 수 있다, 뭐 없다 얘기가 많긴 했지만 유족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확한 진실 규명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의문점들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모두 깨끗하게 해소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튕긴 총알에 의한 사망이 아닌 직격탄, 이거에 대한 주장이 지금 유가족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직격타에 의한 사망일 경우에 사격장 안에서 이 총을 쏜 사수를 조사해서 이제 따로 좀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그 직격탄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 오해 있을까 봐 하는데 그 처음부터 조준을 한 의미의 직격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위 그 유탄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위 그 조준을 안 했지만 방향을 잘못해서 위로 좀 올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14m 상단의 그 방어병이 있는데 이것을 총기를 1.5도만 위로 올리게 되면 한 15도 정도만 사실 올리게 되면 말이죠. 14m의 방어벽을 충분히 넘어설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 직사탄이 아닌가라고 하는 즉 유탄의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사격 훈련을 했던 사람 장병들이 한 12명 정도로 추정되는 것 같은데 소위 그 법 과학 분석을 통하면
총기 분석을 통하면 탄흔의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누구의 총기로부터 나왔던 것인가? 이것은 사실 밝힐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큰 것이죠. 예.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과연 이 개별 장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 저는 상당히 그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 개별 장병의 그 입장에서는 지휘관의 사격 명령을 해서 사격 명령에 그 따른 것일 뿐인데 네. 그것에 의해서 개별 책임을 묻기는 한계가 있다. 다만 혹시 그 중에 한 장병이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장난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소위 그 군기 문란의 형태로 똑바로 발사하지 않고 일부러 위로해서 했다고 한다면 일정한 징계 책임을 분명히 그 물을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똑바로 원래의 그 사격 통제 방식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장병의 책임 묻기는 어렵지만 지휘관에 있어서의 관리 책임의 소홀, 네. 즉 그 통계병을 제대로 뒀는지 또 부대 간에 이 사격 훈련이 있고 또 그 진지 구축 작업을 위해서 통과한다는 이와 같은 사실을 왜 몰랐는지에 있어서의 소대장과 또 그 군본부의 책임자 간의 의무 혜택, 소위 말해 소홀함, 뭐 이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책임을 당연히 물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튕긴 총알에 의한 사망일 경우와 또 표적지를 벗어난 아까 유탄에 의한 사망일 경우 각각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접 총을 쏜 그 병사인 경우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준을 해서 쐈다면 그거는 살인죄지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 유탄일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예. 어느 정도의 내가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과실이 인정이 되면 업무상 과실 치사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예. 하지만 나는 그 상황에서 어쨌든 그 위에 이제 직속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쐈는데 피치 못한 사정으로,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치 못한 사정으로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총을 쏜 병사 같은 경우에는 책임이 없게 되는 것이고요. 예. 하지만 그 총을 쏜 병사가 책임이 있든 없든 간에 그 지휘관들, 그 지휘관들의 책임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적이 나온 것처럼 굉장히 그 부대에서 총격 사격 훈련을 하는데 그 뒤에 일단 그 인도가 이렇게 보도가 있는 자체가 사실 문제가 되고요. 예. 만약에 그런 이동 경로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사실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숲풀과 철조망이 있는 게 전부였거든요. 예, 그리고 예. 심지어 민간인들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높이에 올라가면 그게 다 보인다는 거죠. 사격 예, 훈련을 하는 예. 게 보이고 그렇게 따져본다면 사실 민간인의 피해도 뭐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군부대에 있어서의 일정한 지휘관들의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실제로 사망한 병사가 발생한 그 인솔 부대, 이동 중이었던 그 부대에서도 인솔자가 있었는데 충분히 사격 훈련을 할 때 이제 그 총격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왜 그걸 듣고도 부대에 그런 이동 제한 없이 그대로 이제 인솔하고 이동했는지에 따라서 그 지휘관들은 책임을 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사망 원인이 도비탄일 경우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어쩔 수 없는 사고 정도로 이렇게 치부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도비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만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인데 내가 총을 저기 이제 조준을 해서 쏘는 것인데 그게 잘못해서 어딘가에 물체에 튕겨서 그게 튕겨 나감으로써 어떤 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타격할 가능성을 사실상 예측하기 힘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총을 쏜 병사의 책임은 도비탄이라 그러면 당연히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예.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정 부분의 책임을 져야 되는 인솔자들의 책임은 여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양 변호사님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사격장 주변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 통제 부실에 대한 그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 이제 사격장 주변에 그 이 당일 그 경계병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경계병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격장 통제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그 사격장 그 뒤에 다른 병사들이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은 기본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격 시작 전에 네. 출입을 못하도록 통제를 해야 되고 예. 또 사격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예를 들면 사이렌이라든가 네. 또는 그 경고 방송이라든가 이것이 이제 그 울려서 혹시 그 통제에서 빠진 사람도 그걸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기본 사항인데 그렇죠. 이것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사실은 네.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근본적으로는 이 환경, 물리적 그 구조 자체가 어떻게 그 사격장 표지판 뒤에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 그리고 현재 지금 이곳에서 근무했던 장병들의 그 전원에 의하면 이 사격장 뒤에 또 그 고등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학생들도 이 사격장을 다 볼 수가 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사격장과 일반 생활시설 간에 특별한 방어망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그 없는 상태다. 그리고 그 등산객도 이 주변을 등산로로 그 활용하고 있었다. 네. 그러면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물리적 구조의 그 하자 때문에 네. 이것은 분명한 인재일 수밖에 없다. 이런 그 비난이 있는 것이죠. 즉 사격장 통제도 부실했지만 물리적 구조를 이렇게 수년과 상당 기간 방치해 놓고 있었던 뭐 이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지금 국방 개혁이라고 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네. 이것조차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부모의 입장에서 장병을 군대에 보낸 부모의 입장에서 상당히 억장이 무너진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그 위험 가능성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던 그런 주변 환경이 참 아쉽습니다. 추후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군대 내 사격장 주변 통제 강화 반드시 필요한 조치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은 이를 계기로 해서 사실상 안전 수칙도 새롭게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경계병이라든지 인솔자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사실 이게 안전불감증 때문에 결국 이런 사고가 난 거거든요. 정말 통제만 제대로, 상황 통제만 제대로 됐다면 그 병사가 안타깝게 이렇게 목숨을 잃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네. 결국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고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안전 프로토콜을 새로 이제 만들고 그리고 사격 훈련을 할 때에는 반드시 주변 상황이 완벽하게 통제된 다음에 사격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안타깝게 이렇게 숨진 이 일병에 대한 보상 절차도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국방부 입장에서도 그 충분한 그 예우와 그 보상 절차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 지금 그 순직으로 인정되겠죠. 예를 들면 이제 장병 같은 경우에 그 전투 상황 또는 준전투 상황에서 사망하는 경우에는 이제 전사로 인정이 되고 지금 이번 사례처럼 훈련 기간에 있어서는 순직으로 인정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개인의 어떤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경우는 단순 사망으로 평가되지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보상금이라든가 네. 또 여러 가지 계급에서의 추서라든가 뭐 이런 것이 이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보상금도 사실은 이제 봉급에 비례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사실 뭐 장병의 뭐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예, 순직으로 처리가 되고 여기에 네. 적절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참 안타까운 사고인데 또 사고 이후에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이 제기돼서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데요. 좀 제대로 투명하게 원인과 결과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좀 가보죠. 지난해 말부터 온 나라를 흔들어놨던 이름 석자입니다. 또 비선 실세로 현재 재판 중인 최순실. 이제부터는 이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언급할 때 우리가 좀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판결이 나왔거든요. 네. 그 최순실이라고 잘못 발언을 했다가 벌금은 물론이고 실형까지 선고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예. 먼저 이제 직장 동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가 거짓말을 했는데 잘못을 모른다. 너가 최순실이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화가 나서 한 얘기겠죠. 네. 이게 과연 모욕죄가 될까라고 네. 법원에서 판단이 나왔는데 벌금 150만 원이 선고가 됐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경찰관에 대해서 최순실을 닮았다라고 한 운전 기사분이 계셨어요. 그분에 대해서도 역시 벌금형이 선고가 됐는데 네. 벌금 100만 원이 선고가 됐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실형 선고가 하나가 있었는데 한 봉사활동자를 모욕을 한 겁니다. 이제 너네들은 최순실 1, 2, 3다 그러면서 최순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징역 10개월이 나왔는데 여기서 좀 감안해서 봐야 되는 것은 사실 이제 누범 기간 중에 벌어졌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전에 사기죄로 복역을 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 이렇게 모욕죄로 유죄 혐의가 났기 때문에 네.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고 네. 그런 점은 좀 감안을 한다면 그래도 최소한 벌금형은 선고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요. 최순실이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법원이 이제
아까 그 징역형은 그 전에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온 실형이고 벌금형, 최소한 벌금형은 내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내린 근거가 뭘까요? 근데 먼저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언어가 생성, 소멸, 발전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는 최순실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정말 그 어떤 욕설보다도 아주 모욕적인 함의를 담은 것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당사자들이 갈등을 이렇게 있었을 때도 이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가장 극도의 단어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봤더니 최순실 같은 네. 이런 최순실처럼 이것이 생각난 것이죠. 예. 그만큼 짧은 1년 동안 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이 이만큼 심대하다. 뿐만 아니고 판사의 입장에서도 네. 사실 이 최순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아주 극단적인 모욕으로 인정을 한 셈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언어 생활의 그 변동까지 또 양형에 있어서의 주요한 기준의 한 모습까지 이렇게 자리 잡았다. 네. 물론 이제 보수에 있어서의 그 치명적인 정치 세력의 약화뿐만이 아니고 말이죠. 예.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순실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일반적으로 기준으로 보면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이렇게 그 평가의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알 정도로 소위 말해서 우리끼리 그러니까 부부간에 얘기하는 경우는 이게 전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혹시 모욕적인 얘기를 해도 이건 처벌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여기서 모욕감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심히 저해시킬 수 있는 행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제 아주 상스러운 욕설 같은 거 예. 또는 뭐 예를 들면 당나귀 귀, 저 사람 귀가 당나귀 귀 같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모욕감이 그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또 뭐 경찰관의 입장에서 가장 많이 모욕적인 언어를 듣는 것이 이런 그 짭새라고 하는 이런 표현. 네. 뭐 이것도 이제 모욕적인 뭐 그런 것인데요. 어쨌든 그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사회적 경멸감을 줄 수 있는 언어는 좀 다르긴 한데 네. 결국은 지금 최순실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아주 한국 사회에서 제일 극단이다. 왜냐하면 이게 311조에 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 양형을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예. 벌금도 150만 원. 또 징역형도 10개월 뭐 이런 것으로 보다 보니까 새로운 신조의 탄생이 그야말로 모욕감의 탄생이 최순실 같은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게 한다라고 법원이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해준 그런 셈이거든요. 과연 그렇습니다. 이번처럼 모욕죄, 모욕감을 느끼게 한 죄, 그 모욕죄의 성립 기준은 뭐고 처벌은 또 어디까지 가능한 거예요?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립 요소를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모욕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공연하게 다른 사람도 보는 앞에서 누군가의 욕설을 한다. 그럼 공연성이 이제 충족이 네. 되겠죠. 그리고 특정성이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딱 지목을 해서 저 사람에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을 주변에 이제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모욕성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판례 같은 경우에 누군가에게 바보 멍청이야 라고 했을 때 모욕죄가 성립 안 한다라는 판결도 있고요. 반면에 누군가에게 너는 음란한 거짓말쟁이다 라고 했을 때는 모욕죄가 된다라고 한 판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법원에서 사건들을 쭉 볼 때는 과연 이 사람이 말한 그 발언이 모욕적인가 아닌가를 놓고 판단하는 게 가장 핵심 쟁점인데요. 네.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최순실 같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닮았다 그랬을 때 개인적으로 내가 기분이 언짢고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지만 네. 법원에서는 반드시 이거를 객관적으로 사회 통념상 비춰봤을 때 그 누가 들어도 기분이 나쁘겠느냐 예. 이거를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이 판결들에 의하면 결국에는 결론은 누군가가 최순실이다, 최순실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객관적으로 제3자의 시각에 비춰보더라도 그거는 충분히 모욕적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판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순실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얘기 가볼까요? 제주공항 활주로에서 어제 한때 1시간가량 임시로 폐쇄가 됐어요. 갑자기 이제 이륙하던 항공에 급제동을 했기 때문인데 네. 네, 연휴 앞두고 어제 제주공항이 난리였죠. 네, 그래서 상당 부분 뭐 많은 비행기 편이 그 지연이 되고요. 예. 그 기다리던 뭐 1만 명 이상의 그 한국객들이 상당히 고생을 했던 사건인데 네. 그 제주 공항이 크게 보면 그 남북 그 활주로와 동서로 되어 있는 활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그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제주항공에서는 이제 관제, 통제, 이륙에 있어서의 오케이 사진을 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속도를 높여서 이륙을 하려고 하던 그 차에
그 남북 그 활주로에 있었던 비행 물체가 접근했던 거죠. 예. 그게 해군 소속 이제 항공기로 알려져 있는데 자칫하면 큰일 날 예. 뻔했어요. 그러다 정말. 보니까 급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급제동을 하다 보니까 타이어가 그야말로 이제 훼손되는 예, 그래서 멈추어서 이 타이어를 수선하면서 이 기체를 그 이동하는데 1시간 이상 그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항공객과 관광객이 불편을 겪었지만 네. 더 끔찍했던 건 상상을 하면 만약에 멈추지 못했다고 한다면 네. 이 항공기 안에 승객이 약 180명 정도 있었는데 네, 네, 상당히 그랬어요. 끔찍한 네. 뭐 일도 생겼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항에서 보면 그 사실 이제 활주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통 뭐 표지판도 없고 그리고 신호등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제탑에서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관제탑에서 뭐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 멈춰 있으라 그러면 그거는 뭐 1시간이 걸리더라도 멈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네. 사실 이 제주항공 여객기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이륙하라라는 명령을 받고 이륙을 준비하던, 그러니까 가속을 하던 중에 이제 예. 멈춰서게 된 거거든요. 처음에 사실 이제 이 사고가 발생을 하고 국토부에서 조사가 내려왔을 때 제주항공 측에서는 첫 번째로는 관제탑에서 멈추라 그래서 멈췄다. 네. 그랬다가 나중에 조금 지나서는 관제탑에서 멈추라는 명령은 없었는데 우리가 기장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했지만 이게 위험하고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멈춰 선 거다라고 했는데 네. 어쨌든 사실 두 가지 가능성 모두로 보더라도 관제탑에서는 이륙 명령이 떨어진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비행기가 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멈춰서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알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정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명령을 못 내리고 어영부영했다는 게 사실 더 큰 책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관제탑에서 어떤 명령이 어떻게 나가서 이런 그 불편함과 사고가 있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인 규명이 반드시 필요해요. 정말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그런 사고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85명이 그 당시 항공기 안에 네. 탑승해 있었거든요. 그렇죠. 하나하나 뭔 일이 발생했으면 그렇습니다. 절차가 엄청납니다. 예, 그러니까 원인 규명이 상당히 그 중요합니다. 사실 그 항공 관제사가 지금 세상에 있는 직업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높은 직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접근하는 것에 있어서 통제도 해야 되고 순서도 기다려야 되고 네, 잘못 네. 실수하게 되면 이처럼 상당히 우리가 상상하기 쉬운 끔찍한 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예. 어쨌든 간에 이것이 관제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던 것은 이제 분명한 것이죠. 네. 이것이 이제 기계의 오류인지 혹시 이런 그 항공 관제사들이 그 전날 제대로 쉬지 못해서 네. 뭐 그랬던 것인지 그래서 그 원인 규명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지금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 한 주 검색어 중에 굉장히 높았던 검색어가 바로 서해순 씨 사건입니다. 우리 유명한 김광석 가수의 사망 이후에 그동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좀 한 번쯤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인터뷰를 통해서 TV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서해순 씨 본인이 당신에 대한 의혹을 상당 부분 해명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오히려 의혹을 낳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직 사실 조사 결과가 명백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지난 한 주간에 계속해서 김광석 씨의 형 김광복 씨와 그리고 이상우 기자를 소환해서 조사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상우 기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와이에서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많이 수집해왔다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네. 모든 자료를 경찰에 제공을 한다고 했고요. 서해순 씨 역시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부검 결과 왜 안 보여주냐라고 네.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김광석 씨뿐만 아니라 서현양 딸인 서현양에 대해서도 부검 결과 다 명명백백 공개를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제 서해순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어쨌든 그 딸 서현양을 돌보지 못한 유기치사 혐의와 그리고 소송에서 이제 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소송 사기 부분인데 특히 유기치사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 경찰에 이제 제공된 자료를 통해서 과연 서해순 씨에게 그런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사건을 좀 크게 보면 네. 뭐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반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김광석 씨가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을 이용을 해서 서해순 씨 당사자는 사실은 상당히 그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딸과
남편 김광석에 대한 보편적인 보통의 정서에 있어서의 표현, 애착 형성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좀 공정치 않은 것은 아니냐. 예. 뭐 이런 그 정서적인 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혹에서 법적인 것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의혹을 받을 수가 밖에 없는 상태인데 네. 그런데 상당히 그 안타깝게도 김광석 씨는 21년 전에 사망을 했고 예. 또 그 폐렴의 의혹에 있어서 정말 엄마로서의 정성을 다하지 못한 것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이 문제.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가능한 것은 소송 사기와 관련돼서 예. 지금 여러 가지를 쭉 보면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일정한 사실을 숨긴 것에 그치지 않고 최근에 알려진 사실은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기망하려고 하는 행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학교에도 예를 들면 전원 가족이 다 이주를 하려고 했다. 또 그런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와이에 가서 그 공식적인 사업과 관련된 허가도 받았고 그러면 이미 적극적인 마음은 있었다. 그러면 네. 또 변호사한테도 이거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고요. 그러면 적어도 소송 사기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혐의의 입증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은 아닌가. 네. 그러다 보니까 손해배상 당사자도 그 하와이의 얘기 또는 이제 그 딸에 관한 얘기에 있어서는 다른 것보다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예.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 것도 네. 상당히 심적 기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거나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던 한 가수가 숨진 지 20년이 넘게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한 편이 새로운 국면을 또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민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